회장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회의실 문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침묵해야 하고 누군가는 모든 걸 걸어야 한다는 거려. 내 손에는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발표 자료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한 부장의 이름과 숨기고 싶었던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나는 보호받는 손녀가 아니라 모두의 적이 됩니다. 그래도 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살다 보면 이기고 싶어서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물러설 수 없어서 끝까지 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도 용기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황금 무대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좋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사회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이 자리가 평범한 회의가 아니라는 걸 바로 느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말이 없어서였다. 말이 없을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진다. 숨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쓰일 만큼 이 방은 이미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 테이블 양옆으로 전무들과 상무들이 앉아 있었다.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어딘가 굳어 있었고 누군가는 펜을 쥔 채 글씨를 쓰지도 못하고 멈춰 있었다. 눈길이 자주 엇갈렸다. 서로를 보는 시선이라기보다 누가 먼저 흔들릴지 살피는 눈빛에 가까웠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내 자리를 가리켰다. 회장님 오른편. 이 방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자리였다. 나는 표정을 지우고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순간 오늘이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다. 이건 방향을 정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방향에 따라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밀려날 것이다. 먼저 입을 연 건 윤상도 전무였다. 그는 늘 그랬듯 차분했다. 차분함 속에 계산이 숨어 있는 사람. 오랫동안 권력 가까이에서 살아온 사람 특유의 여유가 느껴졌다. 윤 전무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오늘 오전 발표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의 대외 신뢰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다는 말, 부장 하나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말, 그리고 절차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집요하게 반복했다. 그 말들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이 사람은 이미 싸움을 시작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추되 분명하게 말했다. 성급했던 결정이 아니라 이미 너무 오래 묵혀둔 문제였다고.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기침으로 침묵을 덮었고 누군가는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작은 움직임들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윤 전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절차를 말했다. 감사실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직무 정지를 명한 건 선을 넘은 행동이라는 식이었다. 그때 테이블 반대편에서 낮은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정지원 전무였다. 평소 존재감이 크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한마디는 더 또렷하게 들렸다. 정 전무는 회계 쪽에서도 이상한 흐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이미 몇 달 전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시선들이 다시 흔들렸다. 이번엔 좀 더 분명하게.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태블릿을 켜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감사실이 방금 확보한 자료들이 화면에 떠올랐다. 강무철 부장의 개인 계좌, 외부 거래 내역, 그리고 일부 고위직 이름이 겹쳐 보이는 정황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오늘 오전 이후에도 추가로 확보된 증거가 있다고. 그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눈빛은
늘 가장 먼저 반응한다. 윤 전무가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이사회 인사들까지 의심하겠다는 거냐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무님을 포함해 이 방 안 몇 분을 의심하고 있다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사회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내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에는 단 2글자가 떠 있었다. 병원.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전화가 이 방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화를 받자 상대는 나를 보호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회장님이 방금 의식을 되찾으셨다고 말했다. 순간 어깨에서 무게 하나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큰 무게가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회실을 한번 둘러봤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회장님이 깨어나셨고 나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겠다고. 윤 전무의 얼굴이 아주 잠깐, 정말 잠깐 흔들리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회장님이 눈을 뜨는 순간 이 방 안에 숨어 있던 모든 그림자가 빛 아래로 나올 수 있다는 걸. 문을 열고 나서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 겨우 한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병원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회사 건물에서는 느낄 수 없던 냄새였다. 소독약과 금속, 그리고 오래 눌려있던 불안이 섞인 공기. 나는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 앞에 섰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간이 이상하게 늘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수십 번 회의실 문을 열고 닫았지만 이 문 앞에서만큼은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흰 조명 아래 회장님이 누워 계셨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은 분명히 떠 있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이분이 아직 중심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지우야. 그 한 음절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다.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수술 자국이 남은 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내 손으로 그대로 전해졌다. 회장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아침에 있었던 일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내가 한 발표를 들었다고, 그리고 잘했다고. 그 말은 칭찬처럼 가볍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지켜보던 사람이 마침내 결정을 허락하는 신호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 안쪽이 잠시 막힌 느낌이 들었다. 잠깐의 침묵 뒤 회장님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는 숨을 더 천천히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상도는 조심해야 한다고. 나는 그 이름이 이 병실에서 나오리라 예상하지 못했기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은 내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이어서 말했다. 대강은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다고. 그리고 자신이 움직이기 전에 그 사람이 먼저 공격했다고.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싸움은 오늘 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었다. 훨씬 이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선에서 이미 진행 중이었다. 나는 회장님의 손을 조금 더 꽉 잡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는 내가 나서겠다고. 숨기지도 피하지도 않겠다고.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에는 안도와 피로, 그리고 이제 넘긴다는 결심이 겹쳐 보였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서실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속보가 떠 있었다. 윤상도 전무가 언론 인터뷰를 강행했고 나의 발표를 사적 감정이라고 규정했다는 기사였다. 나는 화면을 잠시 바라봤다.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이 사람은 항상 먼저 소리를 키워 상대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냐고. 나는 병상에 누운 회장님을 다시 바라봤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히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눈빛.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걸. 나는 낮게 말했다. 지금 바로 기자회견을 준비하라고.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도망치는 침묵이 아니라 전면전을 앞둔 숨고르기처럼 느껴졌다. 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뒤로 물러설 자리는 없다. 조심하라는 말은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각오하라는 뜻일 것이다. 병원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다. 눈앞이 잠시 하얘질 만큼 빛이 몰려왔다. 기자들은 이미 출입구를 막고 있었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질문이 겹쳐 쏟아졌다. 누군가는 내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회장 손녀라는 말을 유난히 크게 외쳤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비서실장이 급히 준비한 임시 연단 앞에 섰을 때 마이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먼저 내 직함을 밝혔다. 경영기획본부장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주변 소리가 조금 낮아지는 걸 느꼈다. 사람들은 호칭 하나로 태도를 바꾸기도 한다. 질문이 다시 터졌다.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말, 회장 손녀라는 위치를 이용한 인사권 행사라는 비판, 윤상도 전무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질문들이었다. 나는 질문을 끊지 않았다. 모두 듣고 난 뒤 천천히 말을 꺼냈다. 오늘 오전 발표는 개인 감정이 아니라 확인된 자료에 근거한 조치였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손녀이기 전에 이 회사의 직원이라고. 현장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 말이 끝나자 플래시가 조금 더 거칠어졌다. 카메라 렌즈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화면을 켰다. 감사실에서 확보한 자료 일부가 짧게 화면에 비쳤다. 계좌 흐름, 거래 시점, 그리고 고위직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정황들.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누구를 떠올리는지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다. 이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그리고 구조는 절차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아까와는 다른 종류의 소리였다. 공격적인 소음이 아니라 계산과 기대가 섞인 낮은 파동.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감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어떤 압력도 피하지 않겠다고. 짧은 침묵 뒤 질문이 다시 이어졌지만 그 톤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의심보다는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가까웠다. 연단에서 내려오자 비서실장이 내 옆으로 다가와 낮게 보고했다. 윤상도 쪽에서 인사팀과 재무팀 일부를 움직이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싸움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말과 프레임의 싸움에서 자료와 사실의 싸움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병원 입구를 벗어나며 나는 한 번 더 플래시 쪽을 바라봤다. 아까처럼 눈이 부시지 않았다. 프레임은 피하는 게 아니라 깨는 것이다. 회사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새벽에 처음 알았다. 불이 꺼진 로비, 경비등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 그리고 발소리를 삼켜버리는 바닥. 강도영이 내 옆에서 출입증을 단말기에 대며 낮게 말했다. 순찰은 15분 간격이고 다음 교대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그 시간 바깥에 있었다. 지금 이 문을 넘지 않으면 내일은 또 다른 거짓이 절차라는 이름으로 덮일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다. 그 숫자들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느리게 내려앉았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다. 인턴 시절 수없이 오르내리던 길. 그때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지만 지금은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바라봤다. 강무철의 옛 사무실 앞에 섰다. 압수수색 이후 텅 비어 있었지만 공기에는 아직도 분노와 불안이 엉겨 붙어 있는 듯했다. 강도영이 서랍장을 밀어냈다. 액자가 드러났고 그 뒤에 벽 속으로 숨겨진 금고가 모습을 보였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숫자 패드 앞에 섰다. 손끝이 차가웠다. 지하 문서고에서 우연히 들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다. 전무가 아끼는 조카의 생일. 숫자를 눌렀다. 한 자리, 또 한 자리. 짧은 침묵 뒤 기계음이 울리며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소리가 이 고요한 새벽에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도영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내 귀에도 닿았다. 안에는 두툼한 봉투들이 차례대로 정리돼 있었다. 나는 가장 위에 놓인 봉투를 꺼냈다. 해외 계좌 송금 내역, 날짜별로 정리된 숫자들, 회사 자금이 여러 번 쪼개져 빠져나간 흔적, 그리고 그 끝에 적힌 이름, 윤상도. 다른 봉투를 열자 이번엔 로비 명단이 나왔다. 금액, 시기, 대상, 정치인, 관료, 중간 연결체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은 기록. 이건 우연도 실수도 아니었다. 계획된 범죄였다. 강도영이 조용히 말했다. 사진부터 찍자고. 플래시는 끄고 한 장 한 장 빠짐없이 기록했다. 서류가 넘어갈 때마다 가슴 안쪽이 점점 단단해졌다. 마지막 봉투에는 손글씨 메모가 끼워져 있었다. 문제 생기면 지연 보고, 외부는 전무선에서 정리. 짧은 문장이었지만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한 번 더 확인했다. 원본은 반드시 필요했다. 내일 이 종이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사무실을 나서며 복도를 한 번 더 돌아봤다. 이곳에서 나는 가장 낮은 자리로 시작했고 가장 높은 벽을 마주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심장이 그 리듬을 따라 천천히 뛰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경비의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밖으로 나오자 동쪽 하늘이 아주 옅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과 아침의 경계. 지금 우리의 자리 같았다. 나는 가방을 꼭 쥐고 속으로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없다. 진실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주주총회장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 누군가는 의자에 등을 붙이지 못했고 누군가는 펜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한 채 단상만 바라보고 있었다. 공기는 딱딱했고 그 딱딱함이 마치 오래 눌러둔 비밀처럼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다. 윤상도 전무는 아직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이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고 믿는 얼굴. 하지만 그 여유는 이미 끝쪽이 갈라져 있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훑어보며 말을 꺼내려 했다. 절차, 규정, 그리고 불법 취득이라는 단어들. 내가 확보한 자료를 방식으로 흠집내면 내용은 다시 묻힐 수 있다고 그는 믿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내 자리에서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가 말하는 단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안전한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조용해졌다. 오늘은 내가 소리를 키우는 날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날이어야 했다. 그때였다. 총회장 뒤쪽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다. 처음엔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 공기의 결이 확연히 달라졌다. 휠체어가 천천히 들어왔다. 회장이었다.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 자리에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총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벌떡 일어섰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내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뛰었다. 이 장면을 수없이 상상했는데도 막상 눈앞에서 벌어지자 현실감이 늦게 따라왔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단상 쪽으로 이동했다.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지만 그는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저 거기 서 있기만 했는데 공간의 중심이 단번에 그에게로 돌아갔다. 회장은 짧게 말했다. 앉으시오. 그 한마디에 윤상도뿐 아니라 서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자리에 앉았다. 그건 부탁도 권유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이 회사를 지배해온 사람이 자기 자리를 되찾는 방식이었다. 회장은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쓰러진 사이 많은 말이 오간 것 같군. 그래서 오늘 직접 나왔다. 윤상도는 입을 열려는 듯 했지만 회장은 그를 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윤전무, 자네가 이 회사의 돈을 어디로 보냈는지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숨이 새는 소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윤상도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굳었다. 회장은 조금도 감정을 섞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다. 자네가 이 회사를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방패로 써왔는지도 이미 알고 있다고. 그리고 회장은 천천히 시선을 옮겨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확인도 질문도 아니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오늘부로 경영기획본부의 모든 권한은 한지우 본부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총회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갈라졌다. 윤상도는 급히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회장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짧게 잘랐다. 자네는 지금 말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은 차갑지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판결이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윤상도 전무는 이 시각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한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동안 윤상도에게 기대 서 있던 사람들마저 순식간에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이미 충분했다. 회장은 주주들을 향해 한 번 더 말했다. 이 회사는 누군가의 욕심을 숨겨주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보며 내 이름을 불렀다. 지우야,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져라. 그 말은 부탁도 격려도 아니었다. 권한의 인계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로 내 삶의 자리도 완전히 바뀌었다. 단상에서 내려오며 나는 분명히 느꼈다. 승리의 기쁨보다 책임의 무게가 훨씬 먼저 올라온다는 걸. 그리고 이런 생각이 조용히 마음속에 남았다. 판은 끝났지만 정리는 이제부터다. 그리고 그 정리를 나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이기고 싶어서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물러설 수 없어서 끝까지 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도 용기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침묵이 편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괜히 나섰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겪어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거창한 승리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도망치지 않았던 한 사람의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다시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